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엄마를 영원히 짐처럼 짊어져야 한다니. 그녀는 짐덩이야. 그는 아내가 부엌문 뒤에 제가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전기, 가스, 수도를 끊고 공동 계좌를 해지한 후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애원했지만 제가 남긴 것을 보고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저희 독자들을 알아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청취 되세요. 저는 부엌 문 뒤에서 찻잔을 든 채 서 있었고 찻잔이 떨리고 있다는 것조차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배신하듯 약해졌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 제 아들 최준혁은 거의 웃음을 띤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짐덩이야. 갈비뼈 아래가 아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는 노년, 질병,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로부터 이렇게 심장에 직접 밝히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아내 김민서가 킬킬거렸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는 듯한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글쎄,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찻잔은 타일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부서지는 듯한 쿵소리, 상징적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거나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없는 것처럼 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걸리적거리니 내다버려야 할 낡은 가구처럼 말입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남편 이재훈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거의 40세였고 벌써 4년째 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최준혁은 42살입니다.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저는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열이 날 때면 그의 침대 곁에 앉아 밤을 새웠고 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시험 하나하나를 걱정했으며 그의 결혼식과 손주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친아들이 저를 없앨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악의 없이 침착하게 마치 물류 문제나 주거 문제 해결책을 논하는 것처럼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깨진 찻잔을 비추자 파편들이 얼음 조각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63세의 여인으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가락을 베었고 피가 하얀 세라믹 위에 똑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리석은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피, 바닥, 그리고 깨진 파편.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니? 아니, 오래된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일 거야. 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서재 말인데 엄마 방이 비면 거기에 다 둘 거야. 요즘 고객이 더 많아져서 확장해야 하거든. 저는 허리를 천천히 펴서 등이 아프지 않게 했습니다. 손에는 찻잔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프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어떤 절제된 명확함만이 있었습니다. 됐어, 충분해. 저는 발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채로 부엌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부엌에서 이재훈 씨와 저는 타일을 골랐습니다. 둘이서 직접요.
최준혁이 자는 동안 벽도 직접 칠했습니다. 이 집에 우리는 영혼을 쏟았고 여기서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도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일찍 떠났고 저는 남았고 이제 저를 쫓아내려 합니다. 그녀는 팔려고 하지 않을 거야.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정이 들었어. 하지만 보살핌, 건강,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면 동의할 수도 있어. 단지 현명하게 해야지. 현명하게. 즉,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주사 맞기를 설득하는 노인에게 하는 것처럼 어조와 문구까지요. 저는 6개월 전 텃밭에서 넘어진 후 그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준혁은 그때 고집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 수 없어요. 심지어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변호사가 어머니를 위해 문을 열다. 사진,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민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연금을 관리비로 주고 이재훈 씨의 보험금을 최준혁에 수리했었다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손주들의 보모가 되었고 김민서는 중개사 학원에 다니며 이곳저곳 부동산을 뛰어다녔고 최준혁은 일하며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금고가 있잖아. 김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연금도 아직 나오고 있으니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연금은 나온다. 최준혁이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금고 말인데 그래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한 번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말해준 적이 없어. 저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금고. 그들은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몰랐고 이재훈 씨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여유롭게 해두었고 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최준혁은 마치 자신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보살피는 거야.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곳이 그녀에게 더 좋을 거야. 그녀 또래의 사람들. 보살핌, 의료진, 그녀 또래의 사람들. 마치 서가의 장르별로 책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림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쿵하고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저는 오전 8시,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가까워지고 제가 도움을 주고 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부엌에 서서 저는 제가 이미 정신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몸만 남았을 뿐 그 몸을 어디엔가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구가 아니었고 저는 아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깨진 그릇 조각뿐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최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서는 찬장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깨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단지 저는 더 이상 평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엌 식탁에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니라 제 안에 다른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 것처럼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에 금이 간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여러 번 비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옛날 사람이야.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있는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으로 썼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언제든 무엇이든 사라질 수 있지만 종이는 더 믿음직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수첩은
저의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태수 변호사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분과 이재훈 씨는 10년 전 서류를 처리할 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재훈 씨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머리는 총명했습니다. 정직한 분이었고 강요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훈 씨와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남자다웠으며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이재훈 씨의 아내입니다. 오늘 급히 뵙고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금 전 찻잔 조각들을 줍던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곧 갈게요. 그의 사무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커피와 종이 냄새, 똑같은 어두운 책장,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어깨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훈 씨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넋을 잃고 젖은 손수건을 든 채 보험금, 서류,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그냥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오직 저에게만 속한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저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철을 열고 서류들을 넘기며 표시하고 출력물들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재훈 씨의 연금은 여사님의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추가로 여사님 개인 연금과 보험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쓴 것 같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네, 아들 집 수리비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도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는 절제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턱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은 2개의 예금입니다. 하나는 투자형으로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자립기금이라고 이재훈 씨 본인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 얼마가 있죠? 그가 저에게 서류를 돌렸습니다. 저는 힐끗 보았습니다. 8억 4,700만 원. 이자 외에도 15년 전 가평에 구입한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식적입니다. 집은 임대되었고 돈은 바로 이 기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집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 말은 팔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아니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2주 후에 나갑니다. 그 후에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말없이 숫자들을, 서류들을 보며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제 집과 돈, 예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자처럼 살며 식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절대적으로요. 공동계좌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준혁은 단 한 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여사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참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세상.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준혁이 아무것도 인출하거나 보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불필요한 질문 없이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곳에 가구는 있나요? 아니요. 창고에 있는 것뿐이에요. 아들 집으로 이사 올 때 가방 몇 개만 가져왔어요. 아들이 엄마는 많이 필요 없잖아라고 말했거든요.
김태수 변호사님은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처리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여사님은 집으로 가세요. 진짜 여사님의 집으로요. 내일 아침에 보관해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동안 쉬세요. 저는 자세를 바르게 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저에게는 제 공간, 제 돈이 있고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짐덩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가평으로 가는 버스에 제가 앉았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여행 가방, 하나는 옷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서류, 사진, 그리고 이재훈 씨가 예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의 줄무늬로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고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작고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울타리 옆 사과나무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절했습니다. 관리업체가 약속대로 우체통에 열쇠를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고 한 번에 돌아갔습니다. 마치 집도 저를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깨끗하고 가벼운 새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깔끔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펫의 얼룩은 죄송합니다. 이 집이 저희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귀하에게도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들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상자에서 꺼낸 컵을 앞에 놓고 휴대용 버너로 차를 끓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서두름도, 아이들의 비명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지탱해주는 듯한 벽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문 뒤의 낯선 발소리도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도 없이 정말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깨달았습니다. 나 집에 왔어. 상점에 들렀습니다. 빵, 소금, 커피 한 봉지, 사과, 요거트 한 봉지. 모든 것이 소소했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취향도 고려하지 않고 식품을 골랐습니다. 두부가 먹고 싶으면 두부를 샀습니다. 누가 얼마나 먹을지, 누구에게 얼마를 남겨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세상에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린 후 창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컵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컵이 손가락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를 조각조각 모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은 최준혁의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진짜 유선 전화였습니다. 이전 세입자들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건조하고 짜증나며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집에 왔더니 메모가 있고 전기도 끊겼고 물도 없어. 전화기도 먹통이야. 엄마 괜찮은 거야? 저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준혁아. 너랑 민서 잘 잤기를 바란다. 무슨 소동이야? 그냥 사라질 수는 없잖아. 어디야?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저는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큰 차이가 있지. 무슨 또 집이야? 엄마 혼자 살 수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요. 네가 착각하고 있어. 나에게는 뭔가 있어.
예를 들어 집, 예를 들어 통장, 예를 들어 고요할 권리. 그는 침묵했습니다. 수학이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집이 있어? 어디에? 가평군 사과나무가 있는 문 있는 집이야. 너 어릴 때 우리 이재훈 씨랑 처음 샀을 때 가봤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저는 김민서가 뒤에서 히스테리컬하게 무언가를 묻고 속삭이고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마도 요양원 얘기는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건 민서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혁아. 저는 다 들었어. 네가 나를 짐덩이라고 불렀고 너희는 웃었어.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진심이었지.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의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하은이가 할머니 어디 갔어? 하고 물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욱신거렸습니다. 물론 그리워하겠지.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도 없으니까. 하은이랑 같이 와. 저는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와 더는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는 또 다른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서 침묵 속에 앉아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늦었을지라도, 노년에 접어들었을지라도. 하지만 저는 마침내 저에게 목소리와 저 자신을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벽 너머의 목소리나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대신 그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람 없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포장지에 전나무가 그려진 진하고 쌉쌀한 커피였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현관에 앉아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이 라디오를 틀었고 길가에는 누군가가 양동이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모퉁이 너머에서는 개가 짖었습니다. 삶은 저 없이도 흘러갔지만 저를 지나쳐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엌에 깔개를 사고 꽃문에 커튼을 달고 욕실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각각이 받침대 같았습니다. 각각이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임시로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웃 김미자 할머니는 정원을 돌봐줄 아주머니를 찾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길가에 금자나를 심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그때 얄궂게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저녁 한가운데 집,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 아빠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 정혜린이에요. 저는 곧바로 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혜린아,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나를 찾았니? 최준혁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뭐랄까 명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잠적했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저 가평에 있어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그녀가 들어섰을 때 저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재훈 씨와 같았습니다. 절제되고 깊이 있는.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차 끓여줄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혜린이는 차뿐만 아니라 온기가 필요한 것처럼 두 손으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시선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늑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 별장 같네요. 더 깨끗하지만요. 네, 저는 잡동사니 없는 것을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올 수밖에 없어서 왔어요. 최준혁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유산에 대해, 엄마의 예금에 대해요. 엄마가 이용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이익만 있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요양원 얘기를 했나요? 네, 거실에서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짐덩이, 방해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모든 것이 침착하게, 마치 회계 계산처럼. 아기는 없었지만 마음도 없었죠. 혜린이는 한숨을 쉬고 저를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분리되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길가를 따라 금잔어가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작은 등불을 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지, 혜린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고서 없이, 굴욕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냥 서두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외로워지면 부산으로 오세요. 저희 그곳에 6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은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세요. 요양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삶에 관한 거예요. 저는 엄마가 거기서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우선 금잔어부터 잘 가꿔야겠어. 그녀가 나가고 문을 닫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외로움도 나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짐덩이가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혜린이와의 대화 후 제 안에 무언가가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구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난 없이 따뜻했던 그녀의 방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최준혁과 김민서가 저를 설득하려 했던 것처럼 완전히 늙고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을 꾸몄습니다. 창고에 있던 가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제 낡은 소파, 협탁, 이재훈 씨와 함께 썼던 부엌 찬장까지요.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정이 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케아 제품도 아니고 유행에 뒤처졌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건 더미조차 단순한 천이 아니라 마치 저의 일부, 제가 그림자가 아닌 여인이었던 이전 삶의 일부 같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현지 버스 터미널에는 버스가 정시에 오고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 뜨거운 만두와 삶은 옥수수 냄새가 났습니다. 감자, 양배추, 집에서 만든 두부, 가끔 친절한 할머니에게서 꿀도 조금씩 샀습니다. 그분은 항상 관절에 좋다며 한 숟가락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가끔 최준혁이 생각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저 한때 가까웠던 사람으로요. 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마음을 바꾼 건 아니고요. 라는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 받으려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아, 내 아가, 어떻게 번호를 알았니? 아빠는 할머니가 아파서 떠났다고 했고, 엄마는 늙어서 치료받으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프지 않잖아요. 저는 수화기를 뺨에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 아가, 전혀 아프지 않아. 그냥 내 집에서 좀 따로 살기로 했어. 저 할머니한테 가도 돼요? 엄마는 빼고요. 엄마는 지난번에 제가 넘어졌을 때 할머니가 넘어뜨렸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넘어진 거였거든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럼 올 수 있지. 할머니가 아주 기다리고 있어. 여기 사과나무도 있고 꽃도 있어. 우리 같이 시골처럼 과일 주스도 만들자. 그곳이 우리 시골이 될 거야. 할머니 안 잊을 거지? 절대 안 잊을 거야, 내 아가.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비록 옆에 없더라도 그녀는 훌쩍거렸고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1시간. 마치 이 작은 소녀의 말이 제 갑옷에 얇은 틈을 내어 모든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곳으로 파고든 것 같았습니다. 최준혁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님께 갔습니다. 모든 것은 침착하고 감정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죽은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은이에게만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만요?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요. 그는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런 할머니가 매일 10명씩 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개설하고 싶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시간 만에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정확하고 건조하게 법에 따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을버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떠난 것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선택했고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어. 아들의 안락함도 며느리의 평화도 아닌 제 삶과 제 손주가 받아 마땅한 사랑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편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하은이와 통화한 후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이 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도 고요함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 나날을 채워나갔습니다. 문화센터에 춤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을 위한 건강그룹, 춤, 호흡, 움직임. 안 될 게 뭐람? 하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은 거의 코미디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냄비처럼 반짝였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스텝이 꼬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구석에서 계속 킬킬거렸습니다. 50대 정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얼굴을 한 강사님은 참을성 있게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웃었다는 것입니다. 어른 여성들이 진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차를 끓일 물을 올리고 창가에 앉아 제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유용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요. 며칠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종이 편지, 예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깔끔하고 예스러웠습니다. 저는 즉시 혜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메신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종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대화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건네진 소박한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여사님은 진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단순한 아버지의 전 부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방문해도 될까요? 아빠에게서 온 물건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아마 여사님은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편지를 3번 다시 읽고 마치 중요한 조각인 제 지출을 기록하는 공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토요일에 그녀가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는데 낡았고 황동걸쇠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차고에 보관하던 거예요. 편지, 공책,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있어요. 저는 열지 않았어요. 이건 엄마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열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뚜껑을 쓰다듬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안에는 정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들, 공책에는 그의 생각, 메모,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구가 깊이 밝혔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숙은 알아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짐이 아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녀를 구석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저는 공책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말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심지어 옆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녁에 혜린이와 저는 현관에 앉아 레몬차를 마셨습니다.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게 보여요.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말할 줄은 몰랐지만, 네, 사랑했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혜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젠가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기로 결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곳에 동호회도 있고 강좌도 있어요. 제 동료가 수공예 강사님을 찾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엄마는 손재주가 뛰어나시잖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좋지만 그 생각은 나중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나중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저 참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중이요. 선택지, 가능성, 삶. 그리고 창밖으로는 늘 그랬듯이 사과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덩이라고 불렸던 여인은 제가 짐이 아니라 뿌리라고 느꼈습니다. 뿌리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가평에 완전히 정착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은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찐빵 파는 아주머니가 언제 집 앞을 지나는지, 우유 배달원이 언제 오는지, 약국에 가면 줄이 길어서 언제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심술궂고 붉은색 털을 가진 이웃집 고양이도 현관에 와서 그냥 옆에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름이나 허리 통증이 아니라 제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침묵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듯이
당신이 정말로 잘 지내기 시작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문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가 왔는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준혁 혼자였습니다. 김민서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뺨은 수척해졌고 눈은 피곤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변호사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고도 오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들어와도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들어와서 예전 어릴 때처럼 화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심각하다는 거니? 네가 집이라니. 돈, 그게 다 사실이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우리를 벌주려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준혁아.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했어. 그건 같은 게 아니야. 그는 시선을 떨구고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민서는 엄마가 너무 요란하게 떠나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눈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말없이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마치 한 모금 한 모금이 사과인 것처럼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직 가능할지 알고 싶었어요. 무엇이 가능하냐는 거니? 아직 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준혁아. 악감정도 없어. 하지만 너는 어른이고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집,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가 가족으로 남을지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상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으로 남을지는 오직 너에게 달려 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말들이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처럼요. 제가 하은이를 데려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다만 하루만 말고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게 말이야. 할머니가 쇼를 하나 짜줬단다.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소년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침묵 속에 앉아있도록 두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도록, 성장하도록요. 왜냐하면 아들은 연민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떠났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와 따뜻하고 사과향이 나는 8월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들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마치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재훈 씨. 집을 줘서, 혜린이를 줘서. 그리고 결국 제가 도착한 이 나중을 줘서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뜨개질 양말, 갓 구운 빵. 그리고 아침에 텃밭에서 딴 민트가지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최준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뛰쳐나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몇 달 전이 아니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숄은 어디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깔끔하게 접힌 털쇼를 꺼냈습니다. 밝은 색의 잎사귀 무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발레리나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공주님 같아요. 너는 진짜 공주야. 다만 동화 속이 아니라 현실 속의 공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준혁은 문간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시가 아니더라도 고통과 혼란을 통해서라도 그는 이해했습니다. 하은이는 저와 함께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침개를 만들고 화단을 정리하고 저는 그녀에게 만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대해, 엄마가 항상 서두르는 것에 대해, 아빠가 말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그리고 조용함이 얼마나 그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조용하고 차도 더 맛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의 이유일지도 몰라? 적어도 하나이가 할머니가 짐도 아니고 보모도 아니고 비상대책도 아닌 영혼과 집과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말이야. 어느 저녁 그녀가 이미 잠든 후에 저는 창가에 앉아 꿀차를 마시다가 문득 어린 시절 제가 작은 집과 정원에서 혼자 살며 뜨개질하고 책을 읽고 원할 때만 손님을 맞이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었고 편안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고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김태수 변호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고 썼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확정되었고 하은이를 위한 예금은 보호되었으며 유언장은 등록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추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김태수 드림. 저는 편지를 접어 다른 서류들과 함께 놓았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집을, 목소리를, 자신을 위한 권리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고 사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이웃 김미자 할머니가 저에게 들렀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마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빛이 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녀도 아니고 보모 할머니도 아니고 짐덩이도 아닌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든 자세, 피곤하지만 맑은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이 제때 피어나는 정원을 가진 여인이요. 그냥 제가 마침내 살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분에게 제가 원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